20년간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,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업들과 많은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을 좀 만나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5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유익한 시간으로, 다시 이제 기분을 좀 업시키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저의 깨달음은요, 리스크 제어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한 개인이 리스크를 어떻게 제어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스타일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20년 전에는 좀 더 제가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. 리스크는 당연히 가격으로 제어해야 되는 거고 혹은 좋은 기업으로 제어해야 되는 거지 다른 스타일이 다 틀렸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. 심지어는 김용욱 대표랑 저도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는 A급 회사들이 정말 그 후진 가격에, 그러니까 귀하신 분들이 되게 누추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악유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리레이팅이 계속 되면서 사실 서로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거 알고 상품도 서로 이제 분할을 했죠. 그로스와 밸류 상품으로 분할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조차도 한 철학을 공유하지만 나는 싸지 않으면은 이 리스크가 높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 라고 김용욱 대표는 얘기하고, 저는 회사가 허약하면은 난 잠을 못 자겠어, 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,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도 사조가 갈린다는 거죠. 가치주와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초단타 매매하는 사람들, 그 중에서 아주 소수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은 왜 보유를 오래 안 하고 진짜 몇십 초를 갖고 있냐면요, 오래 보유하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. 내가 뭐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보유 기간을 극도로 짧게 만들어서 리스크를 제어하고자 하는 거죠. 그것도 뭐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동물적인 감각이 없으면 좀 실천이 쉽지는 않은 그런 방법이죠.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. 어떤 스타일이냐입니다. 그리고 그 스타일에서 꾸준히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스타일의 차이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하고, 어떤 분야든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고 그 한 스타일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. 다 각자의 리스크 제어에 이유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두 번째 깨달음은요, 제가 많이 듣는 그 질문이 이제 종목 발굴 어떻게 하십니까? 하는 건데,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. 저도 그게 정리가 잘 안 됐던 것 같거든요.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종목 발굴은 결국 보는 거, 듣는 거, 느끼는 거에서 나온다. 이게 오감 체험에 좀 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 오감 체험의 대상이 뭐냐면요,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숫자가 뭔가 좀 변한다거나, 좋은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, 좋다가 숫자가 나빠진다거나,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 과정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어떤 소비자의 행동들, 갑자기 소비자의 경향이 어느 쪽으로 넘어간다든지, 뭐 어떤 제품이 갑자기 인기를 끈다든지, 뭐 그런 식의 그 변화를 또 이제 저는 많이 느껴보려고 직접 뭐 체험도 하고, 뭐 제품도 직접 경험도 해보고, 얼굴에 주사도 맞아보고,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고, 예를 들면 뭐 사령탑이 바뀌어서 방향을 달리 가져간다든지, 뭐 예를 들면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,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저 앞에서 하시는 분이라면 축구협회에서 어떤 감독을 바꿔서 감독이 팀을 끌어가는 걸 보면서 뭔가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? 보고,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고, 인터뷰 같은 걸 들어보고, 그리고 이 사람의 리더십의 방향을 느끼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, 더 응원해야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, 정말 기업도 몰입해서 보면 그런 그 발굴까지 연결될 수 있는, 그건 결국에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서 좀 비롯되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주가가 싸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오를 수 있다는 좀 순진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워낙 주식이 싸던 시기이기도 했고, 그리고 초반에는 2000대 초반에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잘 싸다는 이유만으로도 잘 올라갔었습니다. 그런데 어떤 때는 좀 너무 오래 쉬는 경우도 나오고, 또 잘못된 경험자를 만나가지고 좀 혼도 나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
그때 이제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은 결국 주가 상승은 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변화에서 비롯된다. 결국에는 이게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더라. 다만 이거를 분석하는 시점에서 다 알 수 있느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A라는 아이디어를 기대했는데 B 때문에 올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, B 때문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지나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가 없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게 제가 눈을 뜬 현실이었고, 그렇게 해서 나와서 책에 담긴 개념이 뭐 촉매라든지 이어달리기라든지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이 고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초창기에는 20년 전에는 그 버핏의 말씀을 이제 교조적으로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는데, 한 번 사면은 영원히 들고 있고, 그래서 실제로 부끄럽게도 한국형 가출력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. 영원히 보유할 주식을 사라, 이거를 막 대가 흉내를 내서 제가 인용해서 썼는데, 이게 사실 한 번의 선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. 그거는 회사도 많이 변하고요, 환경도 변하고, 그리고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기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원타임 디시전을 하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살 때도 분석을 많이 해야 되지만 사고 나서도 팔로우업이라는 과정,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팔로우업이 매우 중요하다. 그리고 늘 뭔가 의사결정이 제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팔로우업이 좀 소홀했을 때 그때로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. 팔로우업이 중요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깨달은 거는 경험자 편을 또 책에다 따로 넣어놨는데, 실패 사례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성공 사례, 어떻게 이게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을까,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,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그 경영자가 그 기간 중간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잘 해낸 그것이 누적된 게 결국에는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경영자라고 하는 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서 그렇지 알 수만 있다면 좋은 경영자 말로 투자의 치트키다.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경영자를 알아보는 그런 챕터를 따로 넣기도 했습니다.